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도 남편과 결혼 9년 차인 내일 모레 마흔을 앞두고 있는 여성입니다.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데 아직은 포기하지 않고 저희 부부를 닮은 예쁜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나 남편이나 아직은 아이가 없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꼭 아이는 하나만 낳아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어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 궁금한 것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려 하는데, 아이가 최소 둘 이상인 부모님이 계시다면 제 질문에 집중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려요.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차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차별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바로 이 자식 간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사연살롱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외동이라 잘 모르는데 남편이 장남인 형 때문에 어릴 때부터 차남이라고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왜 어느 집은 첫째를 또 어느 집은 막내를 더 예뻐하고 소위 깨물어도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말하는 자식이 있다는 소리는 듣긴 했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는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막말로 친자식인데 차별을 해봤자 얼마나 하셨을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남자가 째째하게 그런 옛날 일을 가슴에 담아두나 했는데 막상 그걸 남편에 이어 제가 겪게 되니 사람을 은근 미치게 하더군요. 당사자 몰래 하는 차별이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주 대놓고 차별을 하니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그건 무시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부부가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장난만 좋아라 하시던 부모님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짧게 저와 남편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시점부터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저희는 친한 지인의 소개로 만났지만 그때는 서로 호감을 느끼지 못하고 헤어졌다가 1년 뒤에 다시 만나 인연을 맺은 케이스였어요. 다시 만났을 때는 나름 소개팅한 상대였다고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만난 장소가 심야 영화관이었는데 무슨 운명 비슷한 거였는지 제가 이사를 간 동네가 남편이 꽤 오랫동안 혼자 자취를 한 동네였죠. 그래서 동네 맛집, 병원, 카페 등등 남편에게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동네 친구로 시작해 저희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동네가 같다 보니 편한 옷차림에 화장도 하지 않은 맨 얼굴로 남편을 만나러 갈 때도 많았는데 그러면서 점차 저도 남편도 상대의 편안함을 느꼈던 것이 컸어요. 물론 설레고 두근두근하는 연애도 꿈꿨을 때가 있긴 했지만 첫사랑도 아니고 언제부터인지 저는 친구처럼 편안한 상대를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겐 그게 남편이었는데 남편 역시 가랑비에 옷 젖는 걸 모른다고 점점 저에게 빠졌다고 했어요. 저 말은 솔직히 좀 닭살이긴 한데 실제로 남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동네에 제가 살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과연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자기는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저희 둘의 서로의 곁이 좋아 연인 사이가 되었고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죠. 그런데 말은 쉽게 된 것 같지만 여기엔 조금의 우여곡절이 있긴 했는데요. 사실 남편 이로 형이 있고 그 형이 결혼하지 않은 한 저희는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제가 외동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왜 중요한지 저는 당초에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 집구석은 언제나 늘 장남이 먼저인 집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보다 3살이 많은 아주버님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비혼을 선언해버렸고 원래도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던 시부모님은 충격에 빠지셨는데 3살 아래 둘째까지 결혼을 밀려 못할까봐 저희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할지 참 아이러니하긴 했는데 남편은 이미 저를 만나고 있었으니까 집에서도 시간만 끌다 둘째도 헤어지면 당신들은 언제 며느리 구경을 할 수 있을까
초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떨결에 받게 된 결혼 허락이었는데요. 말이 허락이지 딱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건 없었어요. 저희는 철저하게 반반 결혼을 했거든요. 집 전세 보증금도 반반, 혼수도 반반, 결혼식장, 신혼여행 이런 것도 전부 반반씩 했는데 남편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모아두지 못해서 남편 기준에 맞춰서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 후에도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장남을 먼저 장가 보내고 둘째를 장가 보냈어야 했다며 불필요한 하소연을 자주 했는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듣기 싫은 비슷한 말들을 자꾸만 하시는데 들어주기가 힘들더군요. 아, 우리 정민이가 장가를 먼저 갔어야 하는 건데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갔으니 애라도 먼저 낳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저희 부부 없을 때나 하시지 며느리 보시고 굳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도 사람인데 이왕이면 시집와서 시부모님과 잘 지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름 잘 보이려 애도 쓰고 돈도 쓰며 시댁을 다녔는데 자꾸만 제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까 제 마음도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막말로 아주버님이 장가를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 제가 그 집의 유일한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저를 예뻐해 주셔야죠.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결혼 초반에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이 끼치는 말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너는 앞으로 남편이 둘이라고 생각해. 너무 네 남편만 챙기지 말라는 소리야. 네 위로 손위 형님이 없으니 어쩌겠니? 우리 큰아들 장가 가기 전까지는 너는 그냥 아주버님도 네 남편이다 생각하고 챙겨.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슨 다부일처제도 아니고 그런 말은 너무 싫다고 했어요. 다행히 아주버님도 무슨 재수지한테 그딴 소리를 하냐고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도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결국 남편이 대놓고 화를 낼까봐 제가 그냥 어머님이 아주버님이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좀 챙겨달라는 말을 잘못하신 것 같아. 아마 속으로 아차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오버하지 마. 라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도 했는데 아마 시어머니는 제 바람대로 아차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말과 행동만 봐도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결혼하고 아주버님의 첫 생일날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보통 가족 구성원 중에 생일이 있으면 모여서 저녁 한 끼 정도 같이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아주버님 생일에 맞춰 저녁 외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시어머님이 아주버님에게 전달을 제대로 못하신 건지 아주버님은 식구들이랑 모여서 생일을 보낼 거라고 가족 식사 자리엔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저녁 퇴근하고 시댁에 간 저희들은 주인공도 없고 어찌해야 하나 좀 난감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밥이나 한 끼 맛있는 데 가서 먹으면 되겠다고 가볍게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 너는 이 아주머님한테 전화로 미리 약속을 받아놨어야지. 이게 뭐냐? 생일이네는 쏙 빠지고 아무 상관도 없는 니들이 와서 이게 뭐야? 진짜 짜증나네? 라고 저한테 화풀이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왜 제가 혼이 나야 하는 일인가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주버님이 가족들보다는 친구들이랑 생일을 보내고 싶으셨나 보죠. 그리고 그걸 재수씨인 제가 전화해서 얘기를 해요. 같이 사는 어머님이 아주버님한테 말씀하셔야죠. 왜 엄한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했고 시아버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아마도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따박따박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 두 분 다 많이 당황하신 모양이었는데 저는 이런 일일수록 똑부러지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욱이 결혼할 때 남편한테 들은 것도 있고 저는 답답한 시집살이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었는데 남편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가 형만 위하는 사람이라 혹시라도 나 때문에 자기가 부당한 일을 겪게 된다면 내가 나서서 해결할 거지만 만에 하나 내가 없거나 자기가 이건 아니다 싶을 땐 내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진짜 괜찮아 라고 했었는데 정말로 제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일로 저는 시부모님에게 제대로 찍혔지만 후회는 없었고 시어머니가 아휴 거참 너는 니네 집에서 뭘 어떻게 배워왔길래 참을성이 없냐? 어떻게 며느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네. 라며 혀를 차시는데 저는 거기서 그만두지 않고 상대가 누가 됐든 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끝까지 바른 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살짝 티 안 나게 웃었는데 아버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저를 보시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저요. 그때 솔직히 많이 무서웠어요. 저라고 무슨 강심장이겠어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서 용기 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믿어줄 거라는 남편이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그날은 주인 없는 생일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돌아왔고 남편과 사이좋게 라면을 끓여 먹으며 넘어갔는데 남편은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그 이후에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점이 좋았는데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저희 남편은 언행일치가 확실한 사람이라 더 높게 평가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가끔은 본의가 아니게 제가 내뱉고도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일도 있어 말을 더 신중히 하고 불필요한 말이 있으면 절제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남편을 보고 느낀 거예요. 일단 그런 것만 봐도 저는 남편과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는데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매 순간 감정이 유동칠 때가 많더군요. 특히 아주버님에겐 한없이 너그러우신 시부모님이 남편과 저에겐 의무 어쩌고 하면서 압박해 올 때는 이놈의 집구석 확 엎어버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아들이 장가를 안 갔을 때는 결혼식 혹은 제사처럼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장가를 갔으면 무조건 그런 경조사에 참석해야 하나요? 저희 시부모님은 그렇다고 하셨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경조사에 가면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하지 않냐고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럴 때는 집안 장남인데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에게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장남도 안 가는데 왜 우리는 오만 경조사를 다 쫓아 다녀야 하나 불만이 생겼고 마침 그날은 제가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양해를 구했는데 불벼락이 떨어졌어요. 어디 며느리가 회사 핑계로 제사를 제끼려고 들어? 너 사표 쓰는 한이 있어도 제사는 와야 한다. 네가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으면 그딴 말을 지금 나한테 할 수가 있니?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길에 차질 없이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도 그 집구석 장남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고모님들과 작은 아버지들이 장남은 뭐가 그렇게 바빠서 면상 구경도 못해? 시제사에 지가 빠지면 어쩌자는 거야? 라고 한 소리씩 하시면 아직 장가도 못 가는데 못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사업하는 애가 좀 바빠야 말이죠. 이해들 좀 해주세요. 대신 우리 정훈이랑 청훈이 처 있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우리 부부가 아주버님 대타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점점 저는 시댁에 대한 불만이 늘어갔고 웬만하면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좀 서운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자기 식구들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다고. 자기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런 게 싫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영영 결혼은 하지 않을 것 같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형님을 데리고 왔어요. 형님은 저랑 동갑인 여자였는데 자세히 보니 낯이 좀 읽은 얼굴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었는데 저도 그때가 결혼하고 3, 4년 정도 지난 후라 오다 가다 몇 번 봤던 얼굴이라 안다고 하면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님은 그래 원래 짝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지. 같이 일하다 이렇게 정분이 나는 건데 좋다 좋아. 우리 집 큰며느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인연이었나 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시집오지. 그냥 보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니? 라며 형님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자식에 이은 며느리 차별이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님은 완전 형님 바라기였거든요. 오죽하면 형님의 친정 어머니도 사돈한테 딸을 뺏긴 기분이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신 날도 있었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형님이 그냥 자기 집에 시집 와준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효도를 다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신혼집도 척척 사주셨는데 예단 혼수도 필요 없다고 형님에게 몸만 시집 오라는 듯 하시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제가 모두 다 지켜보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신경도 쓰지 않으셨어요. 장남이 장가를 가는데 당연하다고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 역시도 당연하게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저희 시부모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면 말을 안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매우 상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반반 결혼했고 또한 그걸 빼고도 저에게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소위 말하는 예단 리스트로 보내셨던 분들이었는데 그때 했던 말도 기가 찼었죠. 아무리 장남이 아니고 차남 혼사지만 우리 집에서는 개혼인 만큼 보는 눈이 많아서 네가 우리 체면은 살려줘야겠다. 너도 생각해봐라. 예위로 형이 있는데 그거 제치고 하는 결혼이잖아? 그럼 너도 감사 표시를 해야지. 내가 과하게 적진 않았으니까 그 메모는 그저 참고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시아버님은 고개를 끄덕하고 계셨고 저는 속에서 천불이 끓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을 엎을까 고민한 적도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예단 리스트까지 줬는데 안 한다고 하면 시끄러울 게 뻔하고 이렇게 된 거 자기가 그 예단 리스트 비용 전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언뜻 들으면 그래 그럼 되겠네 할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제 돈이 남편 돈이고 남편 돈이 제 돈이잖아요. 그러니 남편이 전부 부담을 한다고 해도 결국엔 우리 돈으로 부담하는 건 똑같으니 그냥 그런 돈은 쓰기 싫다고 남편에게 제 의사를 똑똑히 전달했어요. 특히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눈 의식해서 해야 하는 예단 같은 건 더 하기 싫었는데 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자 이번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나서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김서방한테 얘기 대충 들었다. 너 그 예단 때문에 김서방이랑 신랑이 하고 있다며? 김서방이 아주 미안해서 죽을라고 해. 근데 엄마 생각도 네가 그 예단 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까지 왜 그래? 싫다니까. 무슨 결혼이 쇼야? 연극이야? 왜 당사자가 아니라 남을 의식해야 하는 건데? 원래 결혼식은 그런 거야. 니들이 하는 거지만 집안 행사이기도 해. 엄마는 뭐 네 결혼식이니까 마음 놓고 있는 줄 알아? 누굴 초대하고 또 어떻게 대접해야 하나 고민하고 아빠랑 상의하고 있었다고. 그러지 말고 엄마가 결혼 선배라서 알려주는 건데 너 그 혼수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해서 가. 너 그거 안 해가면 두고두고 욕먹고 그구실로 시집살이 해야 해. 엄마도 참 지금 무슨 7, 80년대야? 요즘 그런 걸로 욕먹고 얌전히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래, 요즘은 그렇게 욕먹고 가만히 안 있지. 그래서 하는 소리야. 그럼 나는 네 또래도 아니고 시부모님이랑 핏대 세우고 싸울 거야? 그것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그 예단 엄마 아빠가 해줄 테니까 하고 말아. 우리도 너 시집 보내려고 그동안 모은 돈 있어. 그걸로 하자. 싫어. 내가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러면 내가 말한 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엄마 아빠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가 자식이 너 말고 또 있어? 우리도 자식 우리 손으로 시집 보냈다는 유종의미는 있어야지. 그게 무슨 유종의미야. 나중에 너도 자식 낳아봐. 그럼 엄마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거야. 아무튼 이 예단 문제는 이렇게 끝내자. 이렇게 저희 엄마의 중재로 저는 내키지 않지만 시어머님이 원하는 예단을 전부 다 해갔어요. 그런데 형님은 숟가락 젓가락도 없이 정말 몸만 시집 오르게 생겼으니 저는 속에서 부하가 치밀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제가 겪게 된 차별은 치사 그 자체였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음식 가지고 차별하는 게 제일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차라리 저희 부부 몰래 형님네만 챙겨주시면 될 일을 굳이 꼭 저를 알게 하셨고 그 심부름도 저에게 시키려 하셨는데 그럼 음식을 싸주신 통의 사이즈만으로도 어머님의 마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다른 반찬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고기나 김치, 간장게장 같은 걸 주실 때는 형님네는 김치 냉장고에 들어갈 만한 큰 통에 주시고 저희는 맛만 보라는 건지 둘이 먹기도 민망한 1인분 양을 락앤락에 담아주셨는데 심부름도 저한테 시키시니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성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기 좋아하고 게장 좋아하는데 주실 거면 똑같이 나눠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배달도 하는데 너무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는 저렇게 또 식탐을 부리지. 너랑 정훈이는 살이 너무 많이 쪘잖아. 그래서 안 줄 수 없으니까 맛만 보라고 주는 거고 네 아주버님이랑 네 형님은 빼빼 말라서 내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니?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요. 라며 저더러 살 얘기를 운운하셨어요. 저요. 옷 사이즈 5 입고요. 키 160에 몸무게 52kg 나가요. 물론 연예인처럼 예쁜 몸은 아니겠지만 저도 어디 나가서 살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살쪄서 너는 그것만 준다고 하니 저는 더 그 심부름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럼 다이어트 해야 하니 아예 싸주신 것도 안 먹겠다고 팽하니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는 그럼 이 음식들은 어떻게 큰아들네에 갖다 주냐고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결국 남편까지 불러다 심부름을 시키신 모양이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화를 냈죠. 자기는 속도 좋아. 그걸 아주버님네에 가져다 줬다고? 이미 자기가 와서 한바탕 했다며.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익숙해. 아니 익숙할 게 따로 있지. 자기가 바보야? 그 통 크기 봤지? 기분도 안 나빠? 안 나빠.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거 있으면 자기 부르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했어. 내가 하고 말지. 여러분은 저희 남편의 말을 공감하실 수 있나요? 저는 이게 바로 가정교육의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익숙하니 그냥 하고 만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원래도 어릴 때부터 형 때문에 잔심부름을 많이 해왔다며 이런 일은 별일도 아니라고 하는데 제 속만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저보다 늦게 시집을 온 형님도 자기가 맞이고 시부모님이 자기를 예뻐한다는 걸 알아 저에게 참 형님 대접을 받고 싶어 하셨는데 기가 막혔죠. 동서, 나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좀 꺼내줘라. 동서, 오늘 저녁 뭐 할 거야? 나는 불고기 먹고 싶은데. 동서가 해주면 안 돼? 이딴 말을 씹으렸는데요. 성질 같아서는 그 짧은 소리를 내는 형님의 혓바닥을 늘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더러운 똥 근처에는 가고 싶지 않고 참고 옛다 거지 공양 밥 주듯 대충 해서 주곤 했는데 그럼 시어머니는 냉장고에서 있는 줄도 몰랐던 비싼 과일이며 언제 만들어 놓으신 건지 형님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식탁을 채우셨어요. 그럼 또 혼자 신이 난 형님은 어깨춤까지 추면서 좋아라 했고 저는 거꾸로 밥맛이 떨어져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니 점점 저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아주버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슬슬 줄이던 횟수가 형님이 생기고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또한 형님은 매너 없이 식구들 다 모이는 걸 알면서 당일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완전 노매너가 따로 없었어요. 오늘은 네 형수가 몸이 좀 아프단다. 아파서 밥 생각도 없다는데 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 오늘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먹자. 나물 남은 거 있는데 그거 모아서 비벼 먹을까? 네? 어머니, 저 그렇게 잔반 처리하는 비빔밥 안 좋아해요. 좀 전에 냉장고에 보니까 갈비살 있던데 저희 그거 구워 먹어요. 얘도 참 큰애 내외도 없는데 뭐하러 그 비싼 걸 먹냐? 그냥 오늘은 대충 먹어. 너 싫으면 먹지 마라.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우리는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 있는 줄 알아? 형수도 진짜 경우가 없다. 하루 전날이라도 알려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사람 아픈 게 어디 마음처럼 되니? 아, 아파도 오려고 했다가 도저히 못 오는 거겠지. 지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니? 근데 우리끼리 신났다고 고기를 구워 먹어?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 형도 없는데 무슨
니들 싫으면 가서 니들끼리 고기 사 먹어라. 나랑 니 엄마는 대충 먹으면 되니까. 아, 예, 그럼 그러세요. 그리고 저희도 매번 이럴 수는 없으니까 특별한 날 아니면 형이랑 형수만 불러다 시간 보내세요. 뭐야? 너 지금 부모 앞에서 뭐 하자는 거야? 어차피 엄마랑 아버지는 형이랑 형수 불러다 시간 보내고 싶어서 저희 부르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왜 거기에 이용당해야 해요? 저희도 바빠요. 식구들끼리 얼굴 보고 시간 좀 보내자는 건데 너는 그게 그렇게 하니 꼽니? 그 말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형한테나 하시죠. 전에 우리 집사람도 속 안 좋다고 집에서 쉰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런 게 어딨냐고 식구들 다 모이는데 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 집사람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돼요? 저도 쪽팔려서 그래요. 뭐야? 너 집에 가면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니? 내가 뭘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다고? 이런 거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어머님은 어머님이 안 당해봐서 모르세요. 아무튼 저도 이 말에 동감이에요. 매번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개인 사정 있으면 못 온다고 통보만 하면 끝인데 저희도 거기에 놀아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냥 네 분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자기야 가자. 나 배고파. 우리 오늘 기분도 그런데 갈비 먹을까? 완전 비싼 걸로. 저희 부부는 그날 시원한 맥주에 평소에는 손 떨려서 먹지도 못한 생갈비를 시켜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라도 기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날이었는데 남편은 술에 살짝 취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죠. 자기한테 시집 오지 않았으면 안 겪을 일인데 매번 자기 식구들이랑 엮이면 기분 나쁜 일이 생기니 자기도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남자가 이 남자인걸요. 저는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당신이라 괜찮다고 했네요. 솔직히 속마음은 아주 괜찮은 건 아니었지만 제 뒤에는 든든한 남편이 있고 저도 할 말을 못하는 성격도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심 언제고 제대로 된 거 하나만 걸리면 그때는 시부모님이든 아주버님이 내외든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윽고 형님이 시집와서 맞이하는 첫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런데 형님 말이 저희가 이번에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저희 친정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에 다녀오려고요. 명절은 그렇게 보내고 명절 다음날 시댁에 오려고 하는데 괜찮죠?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 시부모님은 사람 좋은 얼굴로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형님은 저에게도 동서 미안해. 대신 다음 명절엔 동서도 친정 먼저 가. 그럼 공평하지. 라고 하셨는데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형님 없을 때도 그렇게 명절 대부분은 시댁에서 보내고 하루 정도만 친정에 다녀왔는데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달라진 게 없지 않더라고요. 일단 얄미운 형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컸는데 명절 당일 저희 시댁은 손님이 많이 오진 않아서 비교적 한산하거든요. 그래서 명절 전날 간단히 음식 장만을 하고 차례 지내고 있는 걸로 식사하는 정도가 다였는데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저 친정 보낸다고 뭘 바리바리 싸주시는 분도 아니셨어요. 그리고 그런 걸 애당초 바라지도 않은 저였기 때문에 서운하고 말 것도 없었는데 명절 연휴 내내 시어머니는 형님의 친정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집을 보냈으면 첫 명절은 시댁에서 보내라고 하셨어야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경우가 없나 몰라. 이렇게 시작해서 내 금쪽 같은 아들은 지금 처가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까. 가뜩이나 누구랑 어울리는 거 잘 못하고 싫어하는데 지쳐 눈치 보여서 싫은 티도 못 내고 있겠지? 라고 연신 궁시렁궁시렁 하시는데 저럴 거면 형님이 괜찮냐고 물었을 때 안 괜찮다고 저한테 하시듯이 그게 무슨 경우 없는 소리냐고 하시지 왜 저러나. 저는 옆에서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렸어요. 겉보기에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다 화병 걸리지 그런 생각을 하며 저도 친정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명절은 며느리한테 절대 연휴가 아니잖아요. 네 부모도 챙겨야 하고 내 부모도 챙겨야 하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까딱하면 감정 싸움을 하기에 딱인 게 명절인데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애를 낳으면 저는
명절에 너도 나도 그냥 쉬자. 찾아올 필요도 없고 아쉬우면 밖에서 외식이나 한번 하고 그 자리에서 헤어져. 밥값도 우리가 낼게. 라고 할 생각인데 그만큼 저는 명절이 싫었어요. 하는 일은 별로 없어서 몸은 고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시어머니의 그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있는 게 저에겐 고문과도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윽고 명절 당일이 지나고 다음날 형님이 시댁에 왔는데요. 뭐 바리바리 싸우긴 했더라고요. 물론 저와 저희 남편 건 감귤 초콜릿이 다였어요. 그러면서 지도 민망했는지 동서 제주도에 살 게 없더라? 라고 하는데 살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가 마음이 없었겠죠. 괜찮아요. 그럼 형님 오셨으니까 저는 이만 친정 갈게요. 아, 오신다고 해서 점심상은 차려놨어요. 국이랑 갈비만 데워 드시면 돼요. 뭐? 벌써 간다고? 동서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막 왔는데 동서도 그냥 있지. 친정은 다음에 가도 되잖아. 모처럼 식구들 다 모였는데 동서랑 도련님만 쏙 빠지면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나는 아직 여독도 풀리지 않아서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동서가 있어야 해. 형님, 설마 지금 그 말 진심은 아니시죠? 형님은 내내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하셔놓고 저는 가지 말라고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다음에 가라고. 꼭 오늘 가야 해? 나 시집와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데? 시집와서 처음 보내는 명절을 친정 식구랑 여행으로 보내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 보고 싶어요. 저는 외동이라 저 말고는 집에 갈 자식도 없는데 이건 경우가 없는 거죠. 너도 참, 뭘 그렇게 경우까지 따지면서 정색을 하니? 네 형님이 너 간다고 하니까 아쉬워서 그러는 거잖아. 맞아요, 어머니. 동서는 제가 싫은가 봐요. 저는 동서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동서더러 친정 가지 말라고 하세요. 알았다. 네가 그러고 싶으면 그래야지. 둘째 너 침 풀어. 이번 명절은 친정 가지 마라. 아싸. 동서, 그럼 국이랑 갈비는 동서가 데워줄 거지? 그리고 어머니, 저 저녁에 한우 먹고 싶은데 전에 한우 집에 선물 들어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주려고 숨겨두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 저녁에는 그거 꺼내서 구워 먹자. 둘째 너도 저녁에는 한우 먹으면 되겠네. 와, 지금 다시 그때를 떠올려도 키보드를 치고 있는 제 손이 마구 떨리네요.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주방 쪽에서 우당탕탕하는 굉장한 소음이 들렸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식구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뛰어갔는데 세상에나 거기엔 저희 남편이 그 무거운 식탁을 엎어버린 거 있죠. 그러니 그 위에 차려진 음식들이 모두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끼는 접시며 그릇도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악소리를 내며 난리가 나셨고 시아버님은 저희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너 이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금방이라도 한 대 치실 기세였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나서서 시아버님을 말렸고 형님은 인상을 찡그리며 아주 작은 소리로 뭐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형님의 뒤통수를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판사판이란 생각에 친정 가려고 싸둔 짐가방 그 중에 가장 큰 가방을 형님 뒤통수로 던졌는데요. 어머, 왜 그게 거기로 날아갔지? 형님 죄송해요. 제가 저쪽으로 치운다는 게 형님 뒤통수를 쳤네요. 라고 능청을 떠니 형님 눈깔이 횟가닥 돌았어요. 한마디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는데 시아버님이 남편과 저에게 썩 꺼지라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장남만 있으면 된다. 니들은 없어도 되는 존재들이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고 연 끊어줄 테니 니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아주 쾌재를 불렀어요. 연 끊자는 말이 그렇게 감사하고 달콤하게 들릴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래요. 어차피 저는 장남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는 형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형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형수가 뭔데 제 와이프 친정에 가라 말합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요? 놀고 와서는 손 하나 까딱 할 힘이 없어요?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해요? 형도 참 어디서 형하고 똑같은 여자를 데려와서는 나는 이만 빠질 테니까 형이 엄마 아버지 평생 책임져.
저는 돌아가셨다고 해도 장례식에는 가지 않을 테니 만수무강하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장남이랑 맏며느리 덕 보셔야 하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참 마음이 안 좋게도 그 순간 남편의 말을 귀 기울이는 가족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님은 담배만 뻑뻑 피웠고 시어머니는 울고 형님은 제가 던진 가방이 아프다고 징징, 아주버님은 남편을 노려보며 씩씩거렸는데 아주버님은 이제 나이 먹고 늙을 일밖에 없는 부모를 자기한테 떠미는 거냐고, 그럴 거면 유산도 포기하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물론 저희 남편은 그깟 유산 안 받아도 그만이고 그렇게 좋아하는 장남한테 몰빵해주지 않겠냐고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건 실제로 그랬어요. 저랑 가끔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기대감이 정말 1도 없더라고요. 대신 저는 그동안 한 고생이 있으니 이대로는 억울하게 느껴졌는데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 돈 공짜 아니야. 얼마를 받든 그 돈 받게 되면 평생 다시 엮여서 살아야 해. 나는 그땐 그 돈 안 받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시댁 재산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이 사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명절 연휴가 끝나고 아무렇지 않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혹시나 뒤늦게나마 작은 아들한테 미안해서 전화를 하셨나 하는 기대로 전화를 받았지만 시어머니는 나다. 성질대로 하고 가니까 속 편히 참 잘 오드냐? 라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대한 저만 바보가 되었는데 저도 이왕 통화를 하게 된 거 마지막일 것 같은 생각에 하고 싶은 말은 미련 없이 다 하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21번 가다듬고 이내 하고 싶은 말을 줄줄이 굴비역듯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몇 번이고 중간에 제 말을 끊으려고 했던 시어머니지만 당신 뜻대로 되진 않았고 제 이야기를 다 듣게 되셨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저희한테 용건이 있으세요? 저희라고 속이 편하진 않았죠. 하지만 저는 터질 게 터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랑 아버님이 오죽 아버님만 싸고 들면 그이가 그래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장남 맏며느리 타령하시니까 아주버님도 형님도 저희를 무시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랑 그이 속이 어떤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 짚으며 마치 남편의 대변인이라도 된 듯 서운한 것들을 짚어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냐고 자기랑 자기 남편은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우기셨는데 그럼 이런 전화도 하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다시 한번 천륜이 끊어졌음을 알려드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제가 시집을 와서 남편이랑 멀어지게 되었다고 엉뚱깽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쓸데없는 소리 하실 거면 전화 끊겠다고 하고 번호도 차단해버렸는데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또 뭐라고 하셨다 얘기하니 남편은 내내 생각하고 있던 거라며 이참에 이사도 가자고 하더군요. 어차피 그때가 저희가 연장했던 전세 계약이 끝날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의견 100%를 반영해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먼저 처갓집 근처로 가자고 했어요. 어차피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 주소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자식이 하나인 저희 부모님을 배려해 그 근처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남편이 말해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니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처럼 김서방의 속이 깊어. 아휴, 저런 아들이 어딨다고. 우리라도 친아들처럼 잘해줘야지 라고 고마워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사가는 전셋집을 같이 골라주셨어요. 그런데 매매가나 전세보증금이나 큰 차이는 없었고 전세 사기로 한바탕 시끄러우니 저희 부모님이 그냥 매매가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집값의 절반은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건 안 될 말이라고 그런 부담은 드리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는데 저는 철없이 좋다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집을 사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집을 매매했죠. 결혼하고 처음으로 생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니 매일매일이 신나고 기대가 찼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동네에 이런 호재가 있다며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뜸도 해주셨어요. 그러니 그 집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저희는 대출 없이 구옥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 현재 시세로 저희 동네는 저희가 구매한 값보다 많이 올랐는데요. 물론 부동산 시세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만 확실한 건 시부모님과 연을 끊고 저희 부부에겐 좋은 일만 생겼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어느덧 시댁을 생각을 1도 하지 않게 되었는데 3년 정도 됐을까? 남편이 형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어요. 이제 와서 무슨 연락을 하냐고 제가 펄쩍 뛰었죠. 그런데 아버지 간암이시래. 형이 자기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젠 우리더러 아버지 병원비랑 간병인비 내라고 하더라. 라고 했고 저는 순간 미친놈 외마디 욕이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남편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시아버지 앞으로 있던 보험들은 다 어쨌냐 물었다고 했는데 진단비니 뭐니 나온 것들은 이미 병원비와 수술비로 다 썼다고 하더랍니다. 당연히 믿지 않았어요. 그 인물이 그럴 놈이 아니거든요. 지방 기둥 떼어가 사업하던 장남이 퍽이나 그랬을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업도 어려워져서 시부모님 집과 시부모님이 해준 자기들 신혼집도 넘어가게 되었다며 당장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는데 아마 두 집을 담보로 많은 액수를 대출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했어? 설마 그 돈 해준다고 한 건 아니지?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전화 끊으라고 소리 질렀지. 그러니까 형도 내가 도망을 가버려서 자기 혼자 독박 쓰느라 힘들었다고 소리를 짓더라. 그러면서 뭐? 장남의 무게를 네가 아냐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 장남의 무게? 아주버님도 사람 진짜 안 변한다. 아니 그걸 왜 자기한테 그래. 그렇게 따지면 자기는 장남도 아닌데 형 대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녔잖아. 집안에서 뭐 하나 지원해주는 것도 없었는데. 그니까. 그래서 헛소리 그만하라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전에 말했잖아. 저는 남편의 그 말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임종도 그렇고 장례도 자식들이 할 역할이 있는데 남편이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되는 건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남편은 정말로 마음을 독하게 먹은 건지 반년 뒤 들려온 시아버님의 부고에도 꼼짝하지 않았는데 그때 형님이 자기 혼자 죽겠다고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발인이 끝나고 저희는 수소문에서 시아버님의 납골당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나중에 가겠다고 그마저도 거절했어요. 그때는 제 속이 왜 그렇게 아프던지 남편도 지금 속이 말이 아닌가 보구나 싶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10kg 가까이 살이 빠졌거든요. 남들은 남편을 보고 독하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로비에서 저를 찾아온 손님이 있다고 콜이 와서 로비로 내려갔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건데 저는 하마터면 시어머니를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그새 아주 폭삭 늙어 계셨기 때문이었는데 저를 보시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며 시어머니가 덥석 제 손을 잡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애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미안해. 어머니 맞으세요? 근데 여긴 어떻게 하시고? 내가 여기 찾느라 아주 힘들었다. 그래도 어쩌니 연락은 안 되고 집은 이사가서 어디 사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전에 네가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두고 간 명함 찾아서 택시 타고 왔다. 아, 그걸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까지 무슨 일로? 그게 네가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정민이 그게 회사도 정리하고 해외로 날랐어. 집은 다 넘어가고 나는 지금 반지하 골방에서 지내고 있다. 정민이 그놈이 빚쟁이 때문에 조금만 숨었다가 연락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를 버리고 날랐어.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져서 하늘이 노래지고 네 시아버지 따라가는 줄 알았다니까. 나 어쩌면 좋니. 재산이고 유산이고 다 줬는데 그것들이 나를 배신하고.
어머니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 하신 거죠?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님 앞으로 나온 보험금도 아마 자기가 다 썼을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집 담보로 다 잡아놓고 병원비도 반만 내서 네 시아버지 장례 치르고 그 돈 갚느라 내가 친척들한테 돈 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니, 지가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니? 우리가 지를 장남이라고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했는데. 그게 문제죠. 그렇게 키웠으니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부모 돈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한테도 연락해서 아버지 병원비랑 간병인비 내놓으라고 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미안하다. 나랑 우리 남편이 정훈이한테 참 못해준 게 많아.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하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이 어떤 사정을 하고 그걸 하셔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어쩌면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어머님이 혼자가 되시면 저희가 모실 거라고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어림도 없죠. 죄송해요. 도움은 못 드릴 것 같네요. 어머님도 아시죠? 그때 아버님이 장난만 있으면 된다고 저희랑 연 끊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랑 그이는 그날 그렇게 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뭐? 그래도 그렇지. 그게 끊는다고 끊어지니? 그러지 말고 나 좀 니네 집에 살게 해줘라. 내가 이제 너 차별하고 그러지 않을게. 그런 말씀 진작에 하시지. 근데 이젠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오늘은 얼떨결에 나와서 배웠지만 다음엔 찾아오셔도 만나지 않을 거니 헛걸음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할 일이 남아서 올라가 볼게요. 그게 제가 본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단호한 저의 태도에 망연자실하셨고 말씀은 굳이 하지 않으셨지만 저를 찾아오기 전 남편한테도 가서 호소했다가 당신 뜻대로 되지 않아 저를 찾아온 것 같았는데 그러니 이젠 잡고 싶어도 잡을 지푸라기가 없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저 역시 아니기에 저는 나중에 욕을 먹을지언정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제자리에 복귀했는데 그 이후에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당신 친정 오빠한테 가서 얹혀 사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당신 올케 언니 눈칫밥을 드시며 지낸다고 들었는데 아마 남은 인생은 뾰족한 수가 없으니 그렇게 당신의 몇 안 되는 가족들 눈치를 보며 여기저기 거처를 옮기며 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당신이 말년에 이렇게 초라하게 되실 줄 예상이나 하셨을까요? 저는 장담하건대 당신은 장남 내외가 당연하게 모실 거라고 생각했다는데 한 표예요. 그러니 그렇게 뒤통수 맞고 가진 모든 돈을 뺏길 줄도 모르고 장남 내외에게 다 준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만 봐도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가 아닌 아주버님과 형님을 끝까지 찾아다니며 괴롭혀주길 바라고 있는데 지금쯤 아주버님과 형님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아마 가진 돈도 다 쓰고 거기도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혹시라도 시어머니처럼 찾아오거나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온다면 한마디도 들어주지 말고 칼 차단하라고 했는데 이제 남편에게 지켜야 할 가족은 저 하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효를 행할 부모는 자기를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챙겨주는 장인 장모뿐이라고 하는데 사람 마음이 오죽 자기 부모한테 서운했으면 저럴까 저는 매일매일 다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남편과 꼭 행복할 거예요.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을 제가 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날은 평생 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살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지만 저희 아이까지 태어난다면 완전한 행복을 남편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디 이제 그만 엄마 속 좀 태우고 우리 예쁜 아이가 찾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차별 없이 사랑을 듬뿍 주고 또 시부모님처럼 오냐오냐 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인생을 슬기롭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현명한 엄마 아빠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남은 날은 아마도 부부로서의 시간보다 부모로서의 시간이 더 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며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세상을 오래 살지 못했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통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하는데 저는 이왕이면 좋은 결과들만 얻고 싶어요. 매일매일 더디어도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또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성심을 다해 살겠습니다.
남편도 잘 챙기고 저희 부모님도 잘 챙기고 제 몸도 잘 챙겨서 꼭 예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 없이 그저 행복하시길 바라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내세울 것이라고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뿐인 평범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렇게 평범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흉흉한 사건이 자꾸만 나오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더 괴롭더라고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크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 또한 사람이더군요. 얼마 전 저희에게 정말 따뜻한 기적이 찾아왔었거든요.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여러분께도 이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 옛날 제가 살던 곳은 속된 말로 정말 깡촌 중의 깡촌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절반이 근처 광산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곳이었죠. 마을도 굉장히 작은 마을이라 서로 옆집의 수작 개수까지 알던 곳이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 지금은 그 지역이 전부 재개발되면서 옛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만 저는 아직도 눈에 훤해요. 그때는 가로등도 거의 없고 버스도 몇 시간에 한 대 겨우 오는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어요. 저는 막 성인이 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참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지금의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딸을 낳았죠. 남편은 광산에서 일을 했고 저는 집에 딸려있는 작은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었지만 애 키우면서 일하기에는 그만한 게 없었죠. 안쪽 방에서는 애를 먹이고 재웠고 저는 미닫이 문턱에 걸터앉아 이따금씩 오는 손님들만 맞이하면 됐거든요. 일이 고된 쪽은 남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남편은 퇴근할 때마다 저와 딸을 위한 간식거리를 사오는 것을 잊지 않았고 들어와서도 금방 씻고 나와서 슈퍼일을 도왔어요. 오후 늦게 오는 재고는 전부 남편이 정리하고는 했죠. 당신 얼른 들어가 쉬어. 오늘도 하루 종일 내보느라 고생했는데 풀빵 식으면 맛없어. 얼른 먹어. 내가 고생은 무슨. 당신이 항상 더 고생이죠. 하루 종일 힘쓰다 와놓고 왜 또 힘을 써요. 그만하고 얼른 들어와서 같이 먹어요. 저녁도 차려놨으니까 밥부터 먹고요. 오늘따라 음료수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야? 이 무거운 걸 당신이 어떻게 옮긴다 그래? 내가 하면 금방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서 기다려. 제가 자꾸 깡마른 사람이었으면 몰라요. 저도 동네에서는 키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여자였고 힘도 꽤나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저를 여린 여자처럼 돌봐주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늘 좋으니 딸도 얌전하고 순하게만 자라주었고 저는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죠. 동네 사람들은 그런 저희 부부를 부러워하면서도 예쁘게 봐주었고요. 저는 우리 식구 3명이서만 똘똘 뭉쳐 산다면 세상 어떤 일도 다 두렵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순진한 착각일 뿐이었는데요. 저희 가족의 행복을 누군가 시기라도 하듯 송두리째 앗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아주 평범한 하루였어요. 남편은 일하러 가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슈퍼를 보고 있었죠. 언제나처럼 방 문턱에 걸터앉아 한쪽으로는 아이를 재우고 바깥쪽으로는 슈퍼 입구와 TV를 보면서 여유롭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 슈퍼 안으로 한 동네 아줌마가 헐레벌떡 들어오는 겁니다. 윤서 엄마, 빨리 나와봐. 쉿,
우리 애 지금 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숨이 넘어가? 광산. 지금 광산에서 사고가 났대. 동네 아줌마들 전부 소식 듣고 뛰쳐나가는 중이야. 윤수 아빠도 확인해 봐야지.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아줌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빙빙 도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뭐? 광산? 우리 남편도 확인해?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정신 차리고 윤서는 일단 나한테 맡기고 얼른 가봐. 버스 아까 출발했는데 또 언제 올란가 모르겠네. 그래도 일단 빨리 가봐야지. 아줌마가 내 등을 찰싹찰싹 내려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듯 했어요. 아줌마가 윤서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정신없이 광산을 향해 뛰었죠. 버스로 한참 걸리는 거리를 저는 도저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슬리퍼가 벗겨질 정도로 뛰어갔어요. 한참을 달리다 어느 순간 제 뒤에서 버스가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때부터는 버스를 타고 갔죠. 버스 안은 저처럼 뒤늦게 소식을 들은 광부의 아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미 걱정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버스 기사님은 요금도 받지 않고 광산까지 전력 질주로 내달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 기사님의 아드님도 광부셨다고 하더라고요. 광산에 도착하니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 말로는 작업하다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갇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에 생존자가 얼마나 있는지, 위급한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있더군요. 사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울부짖으며 파묻힌 사람들을 꺼내달라고 아우성이었지만 집안이 너무 약한 상태라 전문 장비가 오기 전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생존해 있는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절망적인 대답만 들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르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미친 듯이 남편을 찾았어요. 오늘은 남편이 들어가지 않았을지도 몰라, 다른 업무가 있었을지도 몰라 하는 헛된 희망이었죠.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잡듯 뒤져보아도 남편은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가 않았고 결국 나중에 작성된 피해자 명단에서 제 남편의 이름 석자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휴, 우리 남편 어떡해. 아우, 세상에. 우리 남편 좀 구해주세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현장에는 저처럼 한순간에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아내들이 울부짖고 있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자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남편을 구해오고 싶었죠. 엇것 같은 시간이 흐르고 구조대원들과 장비들이 도착해 대대적으로 구출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곁에서 같이 울부짖던 사람들이 하나 둘 절망에 빠져 쓰러지는 걸 보았죠. 처음에 발견된 분들은 19이 사망자들이었거든요. 영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큰 사고 속에서도 생존해내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저는 그날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아직 제 남편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데요. 온몸이 덜덜 떨리더군요. 남아있던 실종자 가족들도 점차 희망을 잃어갔고요. 결국 저희 남편은 5일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제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 5일 동안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면서 남편을 기다렸는데 결국 영영 남편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말았죠. 온 동네가 발벗고 나선 상태였기에 누군가가 저를 병원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 이미 남편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죠.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손바닥만한 장례식장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기에 장례식장은 미어 터질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누구 한 명만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가 발견되는 대로 급하게 영정사진이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사방에서 곡소리가 들려 마치 온 세상이 곡소리로 가득 찬 것 같았죠. 저는 깨어나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한쪽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몸으로 꺼이꺼이 울 힘도 없어서 끙끙 앓으며 곡소리를 냈죠.
그러다 한 번씩 울부짖고 까무러치고 그러기를 몇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쩌나.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쩌나. 우리 딸은 또 불쌍해서 어쩌나. 얼마나 아팠을꼬. 아휴, 그게 얼마나 아팠을 거야. 우리 남편 얼마나 춥고 무서웠나. 우리 남편. 불쌍한 우리 남편. 제가 혼자 울부짖다 꼬꾸라지면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주고 또 다른 사망자가 발견되어 장례식장으로 오면 저 역시 정신없는 와중에 울부짖고 발버둥 치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안아주고 같이 오열하고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을 지내며 남편을 보내주었어요. 잔인한 현실이지만 어쨌든 산 사람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동네의 절반이 과부의 아내들이었기에 저희는 서로 아픔을 보듬어주며 서로를 위해서라도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는 딸린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제 자식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수입이 사라지니 당장 슈퍼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해다가 하기 시작했어요. 시내에 있는 공장에서 일거리를 한 보따리씩 받아와 슈퍼를 보면서 부업을 했습니다. 꼬박꼬박 졸면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니 매번 산더미 같은 양을 할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도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조금씩 커가며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는 이제 걷고 뛰고 제잘거릴 나이가 되었고 먹는 양도 많아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야만 했으니까요. 남들에게는 작은 돈이었겠지만 저에게는 그 작은 것도 한없이 버거운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저희 마을에는 집집마다 계약서를 들고 다니며 집을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희 동네 전체에 재개발을 하게 되었다면서 집을 팔고 나가면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저희 같은 시골 아낙네들이 뭘 알았겠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돈 받고 나가는 게 낫나 아니면 그냥 사는 게 낫나 하는 논쟁만 할 일 없이 며칠 동안 했을 뿐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머문다고 결정하면 머물 수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고 집이 곧 일터인 슈퍼마켓 사장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동네 아줌마들 얘기 들으면 그 돈이라도 받고 시내로 나가 일자리를 구하는 게 낫다. 벌어도 거기서 버는 게 더 돈이 될 것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다른 동네에서 새로 털을 잡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괜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다른 동네로 갔는데 적응하지 못하면 저는 그렇다 치고 제 딸은 어떡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선택권 따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희는 곧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야 그런 일이 생기면 벌써 아주 뉴스가 떠들썩해졌겠지만 그 당시에야 그런 게 어딨겠어요. 스마트폰이니 그런 건 상상도 못하던 때였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저희 동네만큼 조그만 동네가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닌 때였죠.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저와 제 딸에게는 한없이 차갑고 잔인한 현실이었던 거고요. 마을 전체가 뒤숭숭하게 있던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처럼 부업을 하며 슈퍼를 지키고 있었어요. 벼랑간 온 동네가 소란스러워지더니 커다란 포크레인 세대가 동네로 들어오더군요. 웬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몰려왔고 저희 스파 안에도 서너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그 계약서, 그놈의 계약서를 들이밀더군요. 사장님,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계약서에 사인하시라니까요. 저희 정말 섭섭지 않게 드려요. 사장님은 지금 집에 계셔서 얼마나 천운인 줄 아세요? 얼른 사인하고 나가세요. 지금 안 나가시면 배상금도 못 받고 집도 잃으시는 거예요. 제 몸집의 2배는 더 큰 남자들이 슈퍼 안으로 들어오니 그 작은 슈퍼 안이 꽉 찼어요. 그들은
당장이라도 가게를 전부 뭉개버릴 것만 같았죠. 저는 그들이 하는 말이 전부 진심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알았어요. 할게요. 사인. 지금 당장 할게요. 사인하시고 지금 바로 이 돈 받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진짜 크게 다쳐요. 간단한 짐만 좀 챙길게요. 시간 조금만 주세요. 얼마 안 걸려요. 금방 나갈게요. 저는 정신없이 사인을 하고 겨우 딸아이와 중요한 짐만 챙겨들고 나올 수 있었어요. 밖에서는 커다란 포크레인들이 가장 바깥쪽 집부터 하나씩 부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하고 버티던 사람들 중에는 저처럼 간신히 간단한 짐만 챙기고 몸을 피한 사람도 있었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어르신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에게 끌려 나오기도 하고 부서진 집 근처에 있다가 다쳐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었죠. 저와 제 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줌마의 식솔들과 함께 가장 가까운 시내로 몸을 피했답니다. 들리는 소식에는 몇몇 주민들이 크게 다쳤고 그날 밤 늦게까지 아주 아수라장이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발빠르게 몸을 피한 사람들은 근처에 있던 시내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 번화한 중심가 근처로 터를 잡게 되었어요. 저와 딸은 꽤나 멀리까지 올라가 당시로는 가장 번화했던 곳에 머물게 되었죠. 배상금이라고 받은 돈이 그래도 목돈인 줄 알았는데 그 돈으로는 겨우 반지하 단칸방 하나를 구할 수가 있더군요. 당장 다달이 내야 하는 월세에 나이가 찬 딸아이를 학교 보낼 생각까지 하니 눈앞이 캄캄했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손바닥만한 동네가 세상 전부일 줄 아는 시골 안악내였던 저는 도시 생활에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구멍가게 돌보는 것 외에 다른 일은 해본 적도 없거니와 배워놓은 기술마저 없으니까요.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까지 공장에서 일을 구하던 시절이라 애까지 달린 나이 많은 저를 써주는 곳을 찾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죠. 월세는 점점 밀려가고 딸아이와 하루에 한 끼를 먹기도 어려운 날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제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정말 그때는 구걸이라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벼랑 끝에서 버틴 지 몇 달 되었을 때 저는 기적처럼 구사일생을 할 수 있었어요. 저와 제 딸의 사정을 알게 된 한 천사를 만났기 때문인데요. 그 천사는 바로 저희 집 바로 위층에 사시던 할머니셨답니다. 집주인과 오랜 친구 사이라는 할머니는 어느 날 저희 집에 월세 독촉을 하러 오셨다고 해요. 그 시간에는 제가 소일거리라도 하려고 바깥을 돌아다니며 일을 구하고 있었고 어린 딸 혼자 집에 있었는데요. 집주인이 오면 빈집인 척 문도 안 열고 조용히 있던 딸은 윗집 할머니에게는 모르고 문을 열어주었던 것이었어요. 친구의 부탁으로 저희 집으로 오셨던 할머니는 냉골처럼 차가운 텅 빈 방안과 뼈만 남은 제 딸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계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딸아이를 데리고 위층의 당신 집으로 데려가셨고요. 그날 일을 구하지 못하고 근처 시장에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쌀 한 줌을 얻고 집에 돌아온 저는 방 안에 딸아이가 없는 걸 보고 기겁을 했어요. 곧바로 딸아이 이름을 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있던 모양인지 할머니와 제 딸이 손을 잡고 반지하로 내려오고 있더군요. 윤서야, 엄마 나 여기 있어.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주시고 새 옷도 주셨어. 그래? 할머니한테 감사합니다 했어? 했어. 할머니가 자주 놀러 오래. 깨끗해진 모습으로 해맑게 말하는 딸아이를 보고 저는 벙찐 표정으로 할머니를 보았어요. 할머니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자네도 올라와 한마디만 남기고 다시 딸을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가셨고요. 윗집에 가니 귤이며 고구마 껍질이 잔뜩 쌓여 있었고 할머니와 제 딸이 먹고 있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작은 상 위를 치우더니 밥을 푸고 마른 반찬 몇 가지를 차리시더군요. 그러더니 저더러 이리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색하게 밥상에 앉아 눈치를 보고 있으니 저더러 그러시는 겁니다. 애 엄마가 손모가지가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애는 잘 키우겠어? 애 키우는 사람은 이런 손모가지로는 못 살아. 아, 네. 죄송합니다. 밥도 좀 팍팍 먹고. 애 엄마가 눈치는 왜 봐? 염치고 뭐고 일단 살아남을 생각부터 해야지. 누가 이런 밥상을 주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음식부터 자식 입에 넣고 본인 입에도 넣을 생각부터 하란 말이야. 그제야 저는 수저를 집어들었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딸아이는 그저 해맑게 밥을 먹고 있었죠.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는 묵묵히 손으로 김치를 찢어 제 밥그릇에 올려주셨고 저는 그렇게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100마디 말보다 제 밥 위에 무심하게 얹어주시는 김치 한 조각에 저는 그간의 서러움이 전부 위로받는 걸 느꼈죠. 그렇게 저희 모녀는 할머니께 배부른 한 끼를 얻어먹고 양손 가득히 귤과 고구마까지 받아들고 반지 앞방으로 내려왔어요. 귤이랑 고구마 봉지를 건네시는 할머니 손길에 제가 주춤하자 할머니는 또 한 번 눈치 보는 거 아니랬지? 하며 제 손을 살짝 때리며 혼내셨죠. 저는 후다닥 귤과 고구마 봉지를 받아들고 목이만 한 소리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린 채 돌아왔고요. 반지 앞방에 다시 들어가는데 그제서야 방 안이 전에 없이 따뜻한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난방까지 틀 수 있었던 저희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제가 없을 때마다 저희 딸을 집으로 데려가 밥도 먹이고 책도 읽어주셨어요. 제가 외출을 했다가 들어오면 저까지 데려가 밥을 먹이셨죠. 사람이 그래도 염치가 있지 공짜밥을 맨날 얻어먹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아끼고 아꼈던 1,000원짜리 지폐라도 건넬 참이면 할머니는 또다시 저를 혼내셨죠. 내가 눈치 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지금 자네가 나한테 염치 차릴 때야? 일은 구했느냐 이 말이야. 자꾸 혼이 나다 보니 그 말이 하루 종일 맴돌더군요. 어느새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며 일을 구하러 다녔어요. 저희 딸을 먹여 살리려면 제가 더 이상 눈치 보며 쭈뼛거리면 안 된다고요. 저 정말 일 잘할 수 있어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힘도 세요. 전에는 슈퍼마켓도 운영했는데 짐도 다 제가 날랐을 정도로 힘이 세요. 뭐든 시켜만 주시면 정말 잘할게요. 아니면 이거 남을 버리는 거면 저한테 버려주세요. 저희 딸이 밥을 못 먹고 있어서요. 아니면 200원에 사면 안 될까요? 저기 아줌마 이리로 와봐요. 제가 음식점이며 시장이며 어딜 가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다니니 하루는 시장에서 순대를 파시던 아저씨가 저를 부르더군요. 제가 다가가니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기에 종합상가가 하나 들어온다니까 한번 가봐요. 상가가 생기면 거기서 일할 사람들도 필요하겠지. 여기는 다 자기 입에 풀칠하기 급급한 사람들이야. 슈퍼도 해봤다니까 물건 파는 거 하나는 잘하겠네. 저기로 한번 찾아가 봐요. 정말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한번 좋은 일이 생기니 그 다음부터는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빗줄기 하나 보이지 않던 캄캄했던 곳에서 한순간에 환한 밖으로 나온 것처럼요. 저는 당장 그 자리에서 종합상가로 가서 일자리를 구해왔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타이밍이었죠. 손님들 물건 계산해주는 일은 손에 익을 대로 익은 일이라 저는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양의 물건을 다뤄본 적은 없어 처음에는 약간 낯설었지만 그래도 금방 일을 척척 해낼 수가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관리자의 눈에도 들게 되었어요. 아마도 제가 항상 의욕 넘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직원들을 관리하던 그 사람은 저에게 일을 좀 더 할 수 있다면 조금 일찍 출근해서 재고 관리를 돕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죠. 그 역시 저는 금방 해낼 수 있었고 덕분에 저는 돈을 조금 더 벌 수가 있었어요. 종합상가에서 그렇게 신발이 다 해질 정도로 일을 하고 그간 밀려있던 월세를 다 갚은 그날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신이 나서 고기며 떡볶이며 잔뜩 사들고 할머니 집에 갔어요. 딸아이는 여느 때처럼 할머니와 함께 숙제를 하고 있었죠. 할머니, 윤서야, 맛있는 거 사왔어요. 이거 식기 전에 얼른 먹어요. 허이고,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월세는 다 갚고 이러는 거야? 오늘 다 갚았어요. 그간 밀린 것까지 싹 다요. 오늘은 드디어 제가 한턱 쏘는 거니까 할머니 많이 드세요. 이건 눈치 보는 거 아니고 제가 너무 기뻐서 사온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참나. 할머니는 입으로는 툴툴거리면서도 슬쩍 입꼬리가 올라가시더군요. 저희는 그날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말 마음 편하게 웃으며 저녁을 보냈답니다. 할머니는 제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희와 항상 같이 식사를 하며 가족과 다름없이 지내주셨어요. 그러다가 딸아이가 중학교에 막 진학할 시기에 어느 날 주무시던 중에 고요히 하늘 아래로 가셨죠.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주무시던 중에 평안하게 가시는 게 호상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간 할머니가 저희 모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한 마음을 하늘도 알고 그런 상을 내려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빈손은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간 살면서 할머니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따뜻했어요. 그 무뚝뚝한 얼굴로 참 많이도 베푸셨더군요. 제가 할머니 생전에 물어봤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의 대화는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왜 이렇게 저희한테 잘해주세요? 집 주인분께 들었는데 관리비를 할머니가 다 내주시고 있으셨다면서요? 저희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자네도 나이 들어보면 알아. 저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이제 할머니 마음을 알 나이도 된 것 같은데요. 애를 더 키워보면 알아. 세상의 모든 젊은 애들이 다 내 새끼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나이가 있어. 외면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나이. 나는 그게 좀 일찍 와서 그렇지. 망할 놈의 화마 때문에. 화마요? 불나신 적 있으세요? 아, 그만 물어봐. 윤서 내일 준비물 크레파스 사오라는 거 못 들었어? 애 자니까 얼른 자네가 다녀와. 나중에 집주인분께 들어보니 할머니는 원래 슬아에 아들, 딸을 한 명씩 두고 계셨다고 해요. 남편은 일찍이 집을 나가 할머니 혼자 악착같이 두 아이를 키우는데 하루는 할머니가 안 계신 사이에 집에 불이 붙은 겁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두 아이를 잃은 상태셨고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저는 더욱더 할머니를 친엄마처럼 따르고 모셨죠. 가족을 잃은 슬픔을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평안히 하늘로 올라가신 날 저는 빈소에서 다짐했어요. 할머니가 베푸신 은혜를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갚고 살겠다고요. 그 후 세월이 많이 흘러 딸아이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산수를 잘하던 우리 딸은 수학 선생님이 되겠다며 교대를 들어가더니 정말로 수학 선생님이 되었죠. 그 사이 제가 일하던 종합상가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로 바뀌게 된 지 오래였고 저는 그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동안 일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딸내미 결혼자금도 모으고 그 옛날 어린 딸과 살던 반지 앞방에서 나와 작은 주택 빌라로 이사도 할 수 있었어요. 매년 돼지저금통에 짜투리 동전을 모아 구색은 냄비에 나올 수도 있었고요. 저희 모녀는 그 시기에 아주 평온한 행복을 누렸어요. 이제는 우리 모녀 앞에 그 어떤 실언도 없을 것만 같았죠. 저희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엄청난 행운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바라는 건 그저 지금 같은 행복이 지속되기만을 바랬던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저희의 이 소박한 소원마저 너무 큰 욕심이었을까요? 그 행복은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몇 년 만에 찾아왔다는 한파가 찾아온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길이 꽝꽝 얼어있더군요. 추운 날이라 발길을 서둘러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튀어나온 겁니다. 저는 오토바이에 치이진 않았지만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이 스쳤고 저는 순간적으로 놀라 넘어지고 말았죠. 저는 골목길 옆 계단으로 미끄러져 떨어졌고 왼쪽 다리가 그대로 꺾이게 되었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라 보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선수 신고를 하기엔 가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핸드폰을 가져오기도 어려웠죠. 저는 숨막히는 고통에 한동안은 찍소리도 내지 못하다가 온 힘을 쥐어짜서 소리를 냈어요. 사람 살려. 여기 사람 살려. 거기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1시간 정도 흘렀을까요?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계속 살려달라는 말을 하는데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저를 발견하셨고 그 자리에서 구급차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떨어뜨린 가방을 보고 혹시 여기서 사고가 났나 싶어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저는 곧바로 응급실로 가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가 난 뒤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기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고 하더군요. 수술을 받더라도 예전처럼 다리를 쓸 수 없다고 했어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찾아온 딸은 그런 저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나중에 핸드폰을 보니 안 그래도 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하는 몸이 되었죠. 한쪽 무릎만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타박상도 함께 받았는데 다리를 절게 되니 온몸이 안 쑤시는 곳이 없더군요. 결국 저는 병원을 한동안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간 제 딸 결혼 자금으로 보태겠다고 모은 돈을 제 치료비로 몽땅 쓰게 되었죠. 모은 돈이 사라지게 되니 몸이 불편하더라도 일을 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다리를 절면서도 악착같이 출근을 했고 제 딸은 그런 저를 가만 볼 수가 없었나 봐요. 몇 개월 후 딸이 갑자기 저에게 일을 관두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니? 어떻게 일을 관둬? 일 안 하면 뭐하고 있으라고. 내가 여기 바로 옆에 가게 마련해 줄 테니까 그냥 거기서 일해 엄마. 엄마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불안해서 못 보겠어서 그래. 네가 무슨 돈으로 가게를 마련해. 됐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너는 저축하라니까. 참나. 나 공무원이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 이런 거 마련해도 나 시집 가는 데는 문제없이 돈 모을 수 있으니까 잔말 말고 내 말대로 좀 해. 누가 집에서 놀으래? 가서 돈 벌어 오라고 엄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딸내미의 농담 섞인 말에 제가 뭐라 반박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는 몇십 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집 바로 옆에 작은 편의점을 내어 일하게 되었어요. 언제 알아봤는지 딸은 이미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마련해 주었고 주택가 안에 있는 편의점이다 보니 꽤 수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일을 하다가 오히려 밤늦게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야간 알바를 써서 24시간 관리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희 동네 주변에는 새로운 건물이 많아졌어요. 듣기로는 근처에 역도 생기고 큰 회사도 몇몇 들어오면서 유입 인구가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서울까지 가는 길도 뚫려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요. 유입 인구가 많아지니 근처에 편의점들이 많이 들어서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신기하게도 한 끗 차이로 빈부가 나뉘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새로 생긴 역까지 가려면 길을 건너서 걸어가야 했고 앞 동네는 쉬너 없이 뛰어가면 바로 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웃긴 일이지만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앞 동네로,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청년들이나 빈곤층들은 저희 동네로 들어오게 되었죠. 다행히 제 편의점은 수요가 끊이지는 않더군요. 젊은 분들은 저희 때랑은 달라서 한 푼이라도 저렴한 시장이나 큰 마트를 찾는 대신 무조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걸 사가더라고요. 아예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전부 해결하는 것 같았죠. 저는 저희 딸보다도 어린 청년들이 편의점 밥만 먹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그나마 건강한 걸 먹으라고 편의점을 조금 넓혀 밥 먹을 공간도 만들고 바나나, 사과 같은 과일류나 즉석밥은 발주를 항상 많이 넣었어요. 남으면 저희가 먹으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요.
저의 선의가 손님들에게 잘 통했는지 끼니를 때우는 손님들이 저희 편의점으로 꽤 왔어요. 가게 자체가 작았기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몇몇 청년들과 직장인들이 밥을 먹으러 왔죠. 저는 무거운 짐 정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알바생들 일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테이블을 닦고 청소하는 일은 제가 틈틈이 내려가서 했죠. 나이가 들면 오전 오후를 다 알바생을 고용해버리니 하루 종일 할 게 없어서 운동 삼아 청소를 했어요. 돈이 많이 벌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편의점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는 있었고 이제는 딸도 벌이가 생겼으니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는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알바생이 있는 시간에 또 잠깐 내려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한 손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채 모자를 푹 눌러쓴 여학생이었어요. 그 시간에 학교는 안 가고 왜 사복 차림이지 싶어 눈길이 갔는데 한참 동안 즉석밥을 만지작대다가 또 삼각김밥을 만지작대다가 선뜻 무엇 하나를 고르지 못하더라고요. 가만 보니 가격표를 보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았죠. 손이며 발은 전부 부르텄고 언뜻 보이는 손목, 발목을 보니 뼈가 앙상해 보이는 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게 다가갔어요. 학생, 혹시 점심 먹었어요? 삼각김밥 사러 온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말을 걸자 민망했는지 그대로 편의점을 나가려고 하길래 저는 얼른 학생의 손목을 잡았어요. 세상에 손목을 잡는데 보는 것보다 훨씬 말랐더군요. 저는 학생을 데리고 계산대 앞으로 가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뒤 비닐봉투에 이것저것을 담아주었죠. 주로 즉석밥, 일회용 포장김치, 삼각김밥, 라면 같은 것들이었어요. 특히 삼각김밥은 어차피 유통기한 지나면 폐기할 것들이었기에 싹 쓸어 담아주었어요. 학생은 그걸 보고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학생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죠. 내가 더 괜찮아요. 내가 딸내미를 하나 키우는데 학생이 너무 우리 딸내미 같아서 그래. 어차피 이거 시간 지나면 폐기할 거 내가 학생한테 먹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물리거든. 이것 좀 학생이 집에 가서 다 먹어주고 다 먹으면 꼭 다시 찾아와줘요. 우리는 매일매일 폐기할 삼각김밥이 나오니까 학생이 우리 좀 도와줘. 알겠지? 학생은 제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고 봉투를 받아갔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오래전 추운 반지 앞방에서 지내던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윗집 할머니의 마음이 온전하게 이해가 갔어요. 다 내 새끼 같아서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다던 그 마음이요. 할머니께 처음 밥을 얻어먹던 그날이 떠올라 눈물이 금세 차올랐죠. 세월이 훌쩍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알바생들에게는 제 카드를 주고 식사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어쩐지 그 학생이 또 찾아올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틀 뒤 제 예상대로 학생은 다시 저희 편의점을 찾았어요. 저는 문 밖에서 어정쩡하게 서서 들어올지 말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학생을 보고 나가서 학생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저번에 싸간 거 잘 먹었어요? 네. 그거 다 먹었죠? 탈은 안 났어요? 네. 그럼 다시 싸줄 테니까 기다려요. 저 괜찮아요.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그러려고 온 게 아니면 뭐하러 온 거예요. 학생은 전곡에 찔려 아무 말도 못했죠. 저는 이것저것 또 먹을 걸 잔뜩 비닐봉투에 담아왔어요. 그리고는 학생을 데리고 바로 옆에 있는 저희 집으로 데려왔죠. 학생은 우물쭈물하면서도 저를 따라오더군요. 집이 좀 좁죠? 일단 여기 앉아요. 이건 이따가 들고 가서 집에서 먹고 지금은 제대로 된 밥을 좀 먹고 가요.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으셔도 내가 밥을 혼자 못 먹어서 그래. 우리 딸이 오려면 시간도 많이 남았고. 감사합니다. 어린 학생이 벌써부터 의자에 앉을 때에도 수저를 들 때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눈치를 보는 게 다 보이더군요.
그게 참 보기 안쓰러워서 그래서 할머니가 나한테 눈치 좀 보지 말라고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죠. 저는 아침에 해놨던 된장국과 집에 있는 반찬 몇 가지 올려 간촐하게 상을 차리고 학생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집에 돌아가려는 학생에게 내일도 찾아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생이 혹시 안 올까봐 계속 편의점 주변을 서성였는데요. 다행히 학생은 저희 집을 찾아와 주었어요. 부끄러워하면서도 밥을 먹으러 와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렇게 저는 매일 학생과 점심을 같이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조금씩 친해졌어요. 학생은 왜 자신이 학교도 안 가고 밥도 못 먹고 있는지 깊은 속사정까지는 얘기해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같이 한 달 정도 식사를 같이 하다 보니 자신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떤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사소한 얘기들은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며 웃기도 하고 목소리도 밝아지는 게 확실히 처음 봤을 때보다는 좋아 보여서 저는 내심 굉장히 뿌듯했답니다. 한 2개월쯤 지났을까요? 학생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오질 않았어요.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어도 찾아오질 않자 괜히 안 좋은 생각이 들며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그때쯤에는 제가 다시 무릎이 안 좋아지면서 학생을 찾아다니기도 어렵게 되었어요. 저희 딸 몰래 병원에 다녀오니 수술을 한 번 더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술비를 한 번에 감당할 정도로 목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딸에게 이야기하자니 지금 갖고 있는 대출도 있는데 또 어디서 돈을 구해올까봐 신경이 쓰였죠. 그래서 그냥 조금 참고 있어 보기로 하고 대신 편의점 청소를 조금 덜 했어요. 몇 달 정도만 돈을 모아서 수술을 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평소처럼 아픈 무릎을 주물러 가며 편의점에 내려가 혹시 그 학생이 찾아오는지 않는지 내려다보며 의자에 앉아 있었을 때였어요. 날이 많이 풀려 편의점 앞에 앉아 있어도 괜찮은 날이었고 무릎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던 때였죠. 그런데 편의점 앞에 어떤 고급 세단이 차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였죠. 누가 가게 앞을 이렇게 딱 가로막고 차를 세우나 싶어 일어나려는데 무릎에 엄청난 통증이 밀려와 그만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차에서 내린 누군가가 할머니! 하고 소리치며 저에게 후다닥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걱정하던 그 여학생이었죠. 그런데 푸석한 얼굴로 모자를 푹 눌러쓴 모습이 아닌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학생, 그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야 찾아왔어?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이제 다 끝나서 괜찮아요. 할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다리 아프신데 안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시면서. 학생은 같이 온 건장한 남자와 함께 저를 부축하더니 당장 병원부터 가자며 고급 세단이 저를 태웠어요. 당장 통증이 심했던 저는 두 사람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대로 함께 병원으로 갔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는 저를 알아보고 혼을 내더군요. 환자분,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그때 바로 수술 받으시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바로 수술 받고 가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리 아예 못 쓰신다니까요. 의사의 호통에 학생과 함께 온 남자는 바로 수술을 해달라고 했고 제가 아무리 말려도 괜찮다며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수술비는 다 제가 부담할 테니 걱정 말고 수술 받으세요. 제 동생한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수술 끝나시면 제대로 감사 인사 전할 테니 일단 수술부터 받고 오세요. 저는 얼떨결에 그렇게 수술을 받고 나왔고 마취가 깨고 나니 딸과 학생 그리고 학생의 오빠 되는 사람이 다들 제 곁에 있었어요. 제가 깨어나니 딸은 퉁퉁 부은 눈으로 저에게 잔소리를 해댔죠. 엄마는 무릎이 이 지경이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이걸 이때까지 숨기고 있었어? 이분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딸의 말에 반박하기도 어려워 곤란하게 앉아 있었는데 학생의 오빠 되시는 분이 그런 딸을 진정시키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수술 경과는 다행히 좋으시대요. 저희가 타이밍 맞춰서 찾아뵙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조금만 더 늦으셨어도 큰일 날 뻔하셨대요. 무릎뿐만 아니라 고관절, 골반, 척추까지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 수술 부위 아무시는 대로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으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게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닙니다. 제 동생을 살려주신 분인데 당연히 이 정도 은혜는 갚아야죠. 그리고 저희에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은혜를 못 갚으면 죽는 병에 걸렸으니까 제발 꼭 치료 좀 받아주세요. 간곡히 말하는 분에게 계속 거절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결국 저희는 알았다고 하고 그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오빠가 이렇게 잘 사시는 분인데 그동안 동생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있었는지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늦둥이인 제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죠. 그때 당시 동생은 너무 어려서 어머니가 필요한 나이였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지사로 발령받으시면서 같이 미국으로 가 살고 있었고요. 어머니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몇 년 전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뒤늦게 듣게 되었어요. 그 뒤로 아직 학생일 동생이 걱정되어 찾아보려 했는데 저희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동안 어머니랑 제 동생은 그렇지가 않았더라고요. 어머니가 지인에게 크게 사기를 당하시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그마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동생은 혼자서 일을 구하지도 못하고 집에서 고립된 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보험금은 빚 갚는 데 다 나가고 수중에 돈도 없이 굶고 있던 동생을 저희보다 사장님이 먼저 발견하신 거고요. 사연을 듣고 나니 그 학생이 어린 나이부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지 눈에 훤하더군요. 어린 학생이 안타까웠던 저희 모녀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학생을 다독여 주었어요. 학생도 그간에 힘들었던 일들이 떠오르는지 눈물을 훌쩍이더라고요. 제 딸이 먼저 침묵을 깨고 물었어요. 그럼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가시는 건가요? 동생분 데리고요? 아니요.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와야죠. 동생은 아직 영어도 서툴고 괜히 낯선 환경으로 데려가 고생시키느니 저희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직 중학생이니까 한국에서 남은 중학생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미국에 있는 학교로 가도 되고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재활치료 받으시는 것 감시도 해야 하니까요. 그분은 장난스럽게 저를 보며 이야기하셨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분 말대로 저는 수술 부위가 아무는 대로 재활치료에 집중하게 되었고 긴 시간 끝에 다시 예전처럼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학생과 오빠 되시는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찾아와 정말로 제가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는지 감시했고 겸사겸사 식사도 같이 하는 사이가 되었죠. 학생은 몰라보게 살이 뽀얗게 오르고 혈색이 좋아졌는데 그간 가려져 있던 예쁜 얼굴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더군요. 올 때마다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제잘되며 말해주는데 마치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희는 어느새 둘도 없이 친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런 저희 두 사람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두 사람, 제 딸과 학생의 오빠는 언제부턴가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더군요. 처음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연락을 시작하다가 어느샌가 본인들 이야기를 나누게 된 듯 했어요.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렇게 나가서 남자 좀 만나라고 할 때는 안 만나더니 이렇게 갑자기 인연이 이어지니 딸아이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진 듯 했죠. 그건 남자 쪽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저와 학생이 대놓고 놀려도 얼굴만 빨개지면서 웃더니 얼마 전에는 나란히 저를 찾아왔어요. 둘이서 식을 올리겠다고요. 사장님, 아니 저 어머님, 윤서 씨랑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윤서 씨 시킬 자신 있고요.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참나, 허락하고 말고가 어딨어요.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보통 인연도 아닌데 당연히 찬성이지. 얼른 우리 딸 데려가요. 내가 그동안 이날만 손꼽아 기다렸다고. 엄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쉽게 허락하는 거 아니야? 고민하는 척이라도 좀 해봐. 우리 딸 노처녀 되기 전에 얼른 데려가요.
얼른. 이미 서로 친해질 대로 친해지고 이보다 더 좋은 인연이 없는데 대체 고민할 게 뭐가 있겠나요? 사돈 되시는 어르신도 한국에 오자마자 저를 찾아와 주셨고 이미 서로 좋은 관계였는걸요. 저희 딸은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순조롭게 해나가고 있답니다. 신혼집은 이미 마련해 두었고 식을 울리는 대로 저 역시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될 것 같네요. 예비 사돈과 예비 사이가 막둥이 딸을 저에게 좀 봐달라며 부탁조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몸이 불편한 저에게 조금이라도 편한 집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죠. 저는 요즘 천천히 편의점을 정리하고 있어요. 엊그제 종이 청첩장이 나와 건네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덤덤하던 마음이 갑자기 확 울렁거리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간 팔자 드센 엄마 덕에 고생만 했던 우리 딸이 이렇게 어른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올라오면서요. 하늘에서 우리 남편이 이런 우리 딸을 보면 얼마나 대견해야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간에 살아왔던 일들이 전부 생각이 나면서 이런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써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서는 울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이 울렁여서 쓰겠나 싶기도 하네요. 이제야 빛을 보는 제 딸과 사위의 결혼을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길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힘듦이 모두 보상받는 날이 반드시 오니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